또 다른 형태의 클러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제목은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클러치들과 같이 이것도 디스크 클러치로 부르던 디스크 브레이크로 부르던 원리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클러치는 림 또는 드럼 형태였죠. 여기서 드럼은 우리가 앞서서 그림으로 보았는데 림이란 뭘까? 림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바퀴에서 고무바퀴를 빼면 남는 휠 같은 거 있잖아요. 반지 같은 형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림이든 드럼이든 클러치 동작 형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클러치는 자기 활성화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적극 반영했죠. 자, 그런데 그 자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마찰 계수였죠. 이 말인즉슨 마찰 계수가 변하면 자기 활성의 성질, 나아가서 작용력의 영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찰 계수는 재료나 환경의 성질인데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고무 패드 같은 마찰면 재료의 성질은 잘 변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마찰면 자체는 온도나 습도 등에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간다든지 추워서 살짝 얼음이 오는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변하겠죠. 그죠? 자, 일반적인 클러치는 이러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마찰 계수가 최대 30% 정도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제동력이라든지 클러치 퍼포먼스는 50%까지 차이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50% 사용상 엄청 큰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자기 활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사용상 변수가 적은 것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디스크 브레이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측 그림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한 종류인 플로팅 캘리퍼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여기서 캘리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할 때 집게처럼 무엇인가 쪼아서 무엇인가 측정하는 거, 그걸 버니어 캘리퍼스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물을 캘리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동작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캘리퍼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죠. 그 캘리퍼 안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동작하면 이 피스톤을 밀게 되고 그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 양쪽에 있는 마찰면이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쪼아서 마찰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스톤은 그냥 막대기 같은 걸로 미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보면 브레이크 플루이드라고 적힌 부분 있죠. 즉 유압으로 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브레이크가 유압으로 작동되는 이유는 마찰 패드가 특정 부분이 더 많이 마모되면 마찰력에 결과적으로 일부만 압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압으로 마찰 패드를 밀게 되면 더 압력을 많이 받는 지점이 덜 압력을 받도록 일종의 보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고르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마치 성능 좋은 침대 매트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근데 캘리퍼 브레이크는 꼭 유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브레이크도 이와 원리는 같지만 유압을 꼭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구조를 가진 디스크 브레이크를 분석해 볼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캘리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동 기구의 특성 강조할 때 이거는 캘리퍼 브레이크다 이렇게 부르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마찰면의 형상에 따른 구조를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 입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디스크 브레이크의 역학적 분석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우측 그림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살짝 짙은 부분 이게 슈입니다. 근데 앞뒤로 한 쌍이죠. F라는 힘이 피스톤으로부터 가해지는 작용력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F와 여기서 이야기할 압력 P와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게 될 압력 P는 이전에 다른 클러치 사례에서와 같이 슈가 받는 압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 그림의 부채꼴 형태의 압력 분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함수 P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압력 분포 P를 만드는 힘의 원천은 당연히 캘리퍼가 쪼는 힘인 아까 이야기한 F겠죠. 이 작용의 F는 슈를 밀고 마찰면의 압력은 그 반작용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찰면의 압력을 미소 면적에 곱한 후에 적분하면 어찌되었건 작용의 F와는 같아야지 정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수식 이중 적분하고 있죠.
왜냐하면 반지름 방향하고 각도 방향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적분해서 미소 면적을 정의하고 압력을 거의 곱한 후에 미소 힘을 모두 모으면 최종 반력이 되니까 말이죠. 해당 슈의 형태에 맞게 세타와 r을 변수화하면 우리가 수식을 세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참고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부채 형태로 생긴 모양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하학 등에서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한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적분에는 좀 용이해요. 자,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가 우리가 역학적 분석을 할 때 산술적으로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예요. 신기한 거는 뒤에 이런 부채꼴이 아니고 원형이 나오거든요. 원형 디스크 브레이커가 나오는데 그거는 무지 간단해 보이지만 적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적으로 해결이 안 돼. 아무튼 참고하시고 아무튼 슈가 회전 방향으로 받는 토크 T는 위와 유사하게 유도할 수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F와 유사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다만 마찰계수 F와 거리 R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위의 것과 유사하게 적분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용력 F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을 생각해 보면 작용력 F에다가 마찰계수, 그러니까 이건 소문자 F죠. 곱한 후에 어떤 거리를 딱 곱해줘도 토크 T라는 게 나와야겠죠. 수식적으로 나오겠죠. 즉 적분을 해서 나오는 토크랑 애초에 압력의 기원인 작용력 F의 마찰계수를 곱한 값에 작용 거리를 곱해서 나오는 토크 값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작용 거리라는 것인데 여기 그림에 작용 거리가 될 만한 게 있죠. R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방금 이야기한 그 개념과 같냐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은 조금 우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작용 F가 마찰면의 압력을 우연히 잘 분포시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작용 거리라는 것과 여기 있는 알파가 같을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용 F가 마찰면에 고르게 아니면 우연찮게 딱 아다리가 맞게 압력을 분포시킨다는 보장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슈의 먼 쪽에 압력이 집중된다. 뭐 이를테면 마모 같은 것들 이유 때문에 부채꼴 모양의 끝부분에 압력이 집중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용거리가 더 큰 미소임이 적분되면 토크가 더 크게 계산되겠죠. 아니면 그 반대면 작게 계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이렇게 딱 주어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값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 R바라고 표시되는 이 거리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토크 관련된 그 거리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토크는 디스크가 회전하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라는 것은 중심점으로부터 반지름 방향의 거리라면 여기에 알파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 방향의 거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아무튼 토크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작용형 F의 가상의 작용거리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R이라고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효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유효 방향이라는 것은 작용력의 마찰계수를 곱한 것에 얼마의 작용기를 곱하면 적분으로 구한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수식 저 적분으로 구한 토크가 같냐 이것을 수식화하면 구할 수 있거든요. 토크는 회전에 대한 것이고 그 토크의 반지름 방향의 작용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R이라고 했고 근데 갑자기 유효 반경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럼 그림에 있는 알바는 유효 반경과 당연히 다른 개념이 되겠죠. 이것은 순전히 작용의 F가 화살표 방향으로 디스크를 일종의 굽힐 때 작용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슈가 양쪽에 지금 있는데 한쪽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쪽에 힘이 작용하면 저 디스크가 휘거나 아니면 회전을 하겠죠.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 모멘트를 mx라고 한다면 그 값은 작용력 F 곱하기 여기에 있는 알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멘트 mx를 유도하면 이중 적분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각각의 모멘트의 작용 거리는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의 거리죠. 그러니까 각도 세타에서 사인을 하고
그 반지름 방향 거리를 곱하면 그 값이 나오죠. 이걸 힘, 즉 그냥 압력의 미소 면적을 곱한 것에 재차 곱하고 적분으로 모으면 최종 모멘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 F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가 나오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식에서 갑자기 F가 없어져서 놀랄 수 있는데 일단 기존식에서 위 T에 대한 수식 있잖아요. 두 번째 수식. 이것을 같은 부분만 이렇게 치환하고 그리고 F를 나누는데 분모에 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유효반경 RE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조금 간단해지면서 유효반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RE 유효반경과 그리고 알바 이거 두 개 다른 개념이고 애초에 회전 방향이 다르죠. 토크 방향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 방향 이 회전 방향이 애초에 다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역학적 분석을 조금 더 해봅시다. 우선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우선 패드의 마모가 균일한 경우와 마찰면의 압력 분포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실제로 꼭 존재한다기보다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영하고 이론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연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균일 마모. 우리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한다고 할 때 그 경량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W는 K 곱하기 P 곱하기 V 곱하기 T 이렇게 적혀 있죠. W가 마모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그 정도는 압력과 그리고 마찰면이 미끄러지는 거리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재료의 성질을 재료 상수 K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도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라는 것은 속도의 시간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식에는 속도 V와 시간 T로 쪼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W가 마모의 정도라면 이 수식에서 우항의 T, 시간을 좌측에 넘기면 뭐가 됩니까? T분의 W가 되죠. 즉, 시간당 마모되는 정도, 이를테면 마모율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모율이라는 것이 K 곱하기 P 곱하기 V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균일 마모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K 곱하기 P 곱하기 V가 상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로의 성질을 의미하는 K라는 것은 애초의 상수죠. 그 말인즉슨 K를 빼더라도 P 곱하기 V가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P 곱하기 V가 상수라는 말이 P와 V 모두가 각각 상수라는 말일 필요는 없죠. 각각 값이 변하더라도 둘의 곱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가 부채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패드에서 디스크의 중심과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비교하면 해당 부분에서 마찰면이 미끄러지는 속도, 즉 선속도는 어디가 더 큽니까? 동일한 각도를 회전하기 위해서 더 먼 거리를 미끄러져야 하는 바깥쪽이 더 크죠. 그래서 바깥쪽이 안쪽보다 속도, 즉 V가 더 큽니다. 그런데 P 곱하기 V는 상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바깥쪽의 압력은 안쪽보다 작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정리하자면 균일 마모의 경우 마모율이 일정하므로 선속도가 빠른 패드의 바깥쪽의 압력은 낮아야 하고 선속도가 느린 패드의 안쪽의 압력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면 최대 압력은 패드의 가장 안쪽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클러치에서 위치와 압력을 비례식으로 압력 분포식 도출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압력 분포식을 정리하면 자료에 적힌 것처럼 P는 PA, RI 나누기 R 이런 식으로 압력 분포식의 일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는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F와 T 그리고 유효 반경과 작용력의 위치를 구하는 일반식을 유도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압력 분포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일반적인 것만 유도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압력 분포식이 있다면 그걸 그냥 P로 표현하자라고 하고 P로 두고 전개를 했었죠. 그런데 균일 마모라는 환경 변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면 압력 분포식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하면 수식이 조금 구체화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는 수식들에서와 같이 PA라든지 RI 같은 상수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균일마모의 경우의 압력 분포 수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수식을 구체화하면서 전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균일 압력의 경우입니다. 앞 페이지와 환경만 차이가 있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균일 압력이란 말은 압력 분포 자체가 상수라는 말이죠. 따라서 P는 일정 압력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항상 최대 압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 압력 PA로 수식을 표현하였습니다. 균일 마모와 동일하게 F와 T, 유효 변경과 작용률 위치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강의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죠. 끝으로 캘리퍼 브레이크가 원형의 패드를 가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디스크 브레이크 초반에 제가 살짝 언급한 것 같은데 부채 모양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학 분석 시작할 때 다루었던 이유는 그 형태가 적분에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형의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손쉽게 손으로 수식을 유도하기 매우 힘든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디스크 브레이크의 역학적 분석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산의 힘을 빌려서 역학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앞서 도출한 F나 T, 유효 반경과 작용량의 위치 등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유효 반경이 델타 E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런 값들은 미리 컴퓨터로 계산해서 표등으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F나 T는 그런 결과를 재차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면 두 개의 환경 패드가 있다고 하죠. 여기서 두 개라는 말은 대체로 앞뒤로 패드가 존재해서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환영이라는 것은 사실 토큰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토큰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엽전처럼 중간에 구멍이 뚫린 동전을 토큰이라고 하죠. 아마 이런 환영 구조를 적당한 각도로 자른 것 모두를 환영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나 봅니다. 뭐 이를테면 파인애플 통조림에서 파인애플 납작한 거 하나 꺼내면 토큰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을 일정 각도로 자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디스크 브레이크 슈처럼 생겼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문제에 언급된 여러가지 치수 등을 가지죠. 중요한 것은 토크 요구사항이란 말인데 이 말은 이 정도 토크가 나오는 상황을 찾으라 그 말이겠죠. 일단 작은 문제 봅시다. A는 최대 수직 압력 PA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질문이 좀 불친절하죠. 그냥 이 최대 수직 압력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일단 가진 정보를 다 긁어모으면 우리는 지금 토크 값을 가지고 있죠. 이 토크에 관련된 수식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죠. 문제에서는 일정한 마모, 즉 균일 마모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토크 관련 수식 중에서도 균일 마모 수식, 즉 25페이지에 있는 토크 수식을 가져오면 여기 수식과 같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니까 수식을 정리하면 되고 다행히 필요한 값들이 모두 있으니까 모두 대입하면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2.177이라는 값이 나와요. 여기서 각도는 세타1과 세타2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세타1은 36도라고 주어져 있고 세타2는 없죠. 근데 그 차이가 108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타2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세타2 빼기 세타1이 108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각도가 라디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 나누기 180을 곱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식의 토크, 즉 T값을 대입할 때 문제에서 주어진 값에서 2를 나누고 집어넣고 있죠. 그 이유는 문제에서 패드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요. 각 패드가 절반씩 토크를 제공하면 한 쌍은 문제의 저 토크 요구사항, 즉 1468.73 이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작은 문제 B는 작용력 F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위에서 PA를 구했기 때문에 이 PA를 그냥 동일하게 25페이지에 작용력 F를 구하는 수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6,671.80 뉴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얘는 하나의 패드에 해당하는 작용력이겠죠. 패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작용력이 두 개인데 각각의 작용력이 바로 이 값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2를 나눌 필요는 없고 이 값이 패드 하나의 작용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에서 이미 나누어진 토크로
PA를 구했기 때문이죠. 그 PA를 여기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작용력이라는 것은 패드 하나의 작용력이 되겠죠. 문제 C는 유효 반지름과 작용력의 위치를 구하는 것인데 25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수식들도 있죠. 유효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작용력의 위치도 수식에 주어진 값들을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세타2 값이 필요하네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정보, 즉 세타 1이 있었고 108도라는 정보도 있었으니까 이거에 더해주면 144가 나오고 그게 세타2가 되죠. 그것을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문제 D는 필요한 유압 실린더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실린더가 제공하는 작용력을 묻는 거죠. 근데 일단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작용력을 구했고 그게 16,671.80이었는데 문제는 필요한 압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압력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힘에다가 면적을 나눠주면 압력이 되는데 문제에 직경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경이라는 것이 지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곱하고 파이를 곱한 다음에 4를 나누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면적을 아까 구한, 그러니까 이전에 구한 작용력에 나누면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위의 문제들을 답을 할 때 이미 하나의 패드에 T와 F를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힘 자체가 애초에 패드 한 개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유압 실린더도 패드 한 개당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풀 때는 실린더 개수 자체를 재차 고려할 필요 없이 이게 그냥 답이 된다는 겁니다.